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저와 비슷한 처지에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고 싶어서예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며 초등학생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비록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하답니다. 하지만 이런 평온한 일상을 갖기까지 정말 험난한 시간들을 견뎌야 했어요. 제 인생의 첫 번째 상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아파요? 학교에서 돌아온 저는 매일 같은 질문을 했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는 점점 야위어가고 있었죠. 엄마는 위암 말기였어요. 그때는 어려서 엄마가 왜 자꾸 마르는지, 왜 밥을 못 먹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사연인 학교는 재밌었어? 엄마 괜찮아. 곧 나을 거야. 엄마는 항상 창백한 얼굴로 억지 미소를 지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도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35의 젊은 나이에 어린 딸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엄마가 돌아가신 건 제가 10살 되던 해 봄이었어요. 벚꽃이 한창 피던 4월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비가 추적추적 내렸죠. 병원에서 엄마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서연아, 이제 아빠랑 둘이 잘 살아보자. 장례식장에서 아빠가 제 어깨를 감싸며 했던 말이에요. 그땐 정말 아빠와 둘이서라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은 불과 6개월 만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서연아, 저분이 네 새엄마야. 인사드려야지. 엄마가 돌아가시기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아빠는 새엄마를 데려왔어요. 새엄마는 이미 만삭이었고 곧 제 이복동생이 태어났어요. 알고 보니 아빠는 엄마가 투병하는 동안에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 이거 내 거야. 만지지 마! 새엄마가 낳은 이복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독차지했어요. 이복동생이 태어난 뒤로 저는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죠. 야, 한서연, 또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 나와서 설거지나 해! 새엄마는 절 부를 때 항상 가시돋친 말투로 불렀어요. 한 번도 다정하게 서연아라고 불러준 적이 없었죠. 거기다 새엄마는 12살짜리 아이에 불과했던 저에게 온갖 집안일을 다 시켰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학교 숙제할 시간도 없을 정도였죠.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이복 동생들은 반찬이 수북히 담긴 접시를 받았지만 전 항상 김치와 계란 프라이가 전부였죠.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참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끝끝내 저를 서럽게 하더군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담임 선생님이 진학상담을 하자고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빠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죠. 아빠, 저 대학교 진학상담 때문에 선생님이 학교에 좀 오시래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 성적이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 새엄마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형편의 대학은 무슨 대학? 예, 넌 장녀가 돼서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넌 네 동생들 생각은 안 해? 너는 얼른 취직해서 네 동생들 학비 벌어와야지. 하여튼 애가 생각이 없어. 아빠 역시 새엄마 편을 들었죠. 서연아,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건 너도 알잖아. 대학은 나중에 네가 돈 벌어서 가던지 해라. 하지만 형편이 어렵다면서도 이복 동생들은 학원을 3개나 다녔고 비싼 옷도 사달라면 다 사줬어요. 오직 저만 그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였던 거죠. 졸업식 날
친구들은 모두 대학 합격증을 들고 기뻐했지만 전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로 짐을 쌌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새엄마가 비웃듯이 물었어요. 독립할 거예요. 그래, 나가서 고생 좀 해봐야 정신 차리지. 아빠는 끝까지 나오지도 않았어요. 전 그렇게 20살이 되자마자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왔습니다. 고시원 하나 겨우 구해서 독립했죠.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했어요.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일했지만 새엄마 눈치를 보는 것보단 100배 나았어요. 그렇게 저는 10년을 혼자 살았죠. 결국 대학은 못 갔지만 독학으로 자격증도 몇 개 땄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을 바꿔놓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29이 되던 해 저는 노원역 근처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 남자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메뉴를 주문했어요. 처음엔 그저 많은 손님 중 한 명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손님이 오면 괜히 긴장되고 유니폼이 단정한지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먼저 용기를 냈어요. 저기 언제 저랑 밥 한번 먹을래요? 첫 데이트는 소박했어요. 남편의 회사 근처 김밥 천국에서 라면이랑 김밥을 먹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비싼 레스토랑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미안해요. 좋은데 못 데려가서. 뭐가 미안해요. 전 이런 게 편하고 좋은데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가난하지만 열심히 사는 서로의 모습이 위로가 됐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 해 겨울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죠. 서연 씨, 저 변변치 않은 사람이에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하지만 서연 씨를 정말 사랑해요. 평생 서연 씨만 보고 살고 싶어요. 저랑 결혼해 주세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날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욕심인 줄 알면서도 남편이 건네는 반지를 받고 말았답니다. 앞으로 행복할 일만 가득할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건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후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남편은 부모님께 제 상황을 미리 다 말씀드렸다고 했지만 막상 그날이 되니 불안했어요. 괜찮아. 우리 부모님 좋은 분들이야.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지만 왠지 자꾸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리고 잠시 후 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로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90도로 인사했지만 돌아오는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무슨 부족함이 있어서 이런 집딸을 부모랑도 의절했다면서요? 어머니! 남편이 당황해서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했어요. 뭐가 사실이잖아. 상견례인데 부모도 없고 들어보니 집도 없고 대학도 안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더니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민재야, 엄만 반대야. 이런 애랑 결혼하면 너 평생 고생이야. 그러지 말고 좀 더 나은 사람 만나. 엄마, 저 서연이 없으면 못 살아요. 서연이가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요. 소중하긴 뭐가 소중해? 넌 아직 어려서 뭘 몰라. 결혼은 현실이라고. 대기업은 바라지도 않아. 중소기업이라도 좋으니까 제대로 된 회사는 다니는 여자를 데리고 와야지.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상견례는 그렇게 엉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저에게 계속 사과했어요. 미안해, 서연아. 우리 엄마가 말이 너무 심했지? 그래도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잘 설득할게.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바로 다음날 시어머니는 남편 모르게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민재 엄마예요. 우리 잠깐 따로 좀 보죠?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민재랑 헤어져요. 난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들어. 집안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설상가상 시어머니는 제게 돈까지 주며 자기 아들에게서 떨어져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보듯 큰 돈을 주신 건 아니고 겨우 100만 원을 주셨죠. 여기 100만 원. 이 정도면 알바생한텐 큰 돈 아닌가? 모욕적인 건 둘째치고 이런 일로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저는 시어머니에게 간곡하게 빌었습니다. 어머님, 저 민재 씨 진심으로 사랑해요. 제발 저희 허락해 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가 창피하다며 질색하셨죠.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요? 친척들한테 우리 며느리 카페 알바한다고 어떻게 말하라고? 아가씨가 진짜 민재를 사랑한다면 놔줘. 민재는 더 좋은 여자 만나야 해.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생각해요. 민재한테는 아가씨 만났다고 말 안 할 거니까 현명한 선택하길 바래요. 그렇게 카페에 혼자 남겨진 저는 한참 울었어요. 테이블 위에 100만 원을 보며 생각했죠. 이런 사람이 시어머니가 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고달파질까. 하지만 남편에 대한 사랑이 더 컸어요. 결국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모든 걸 털어놓고 돈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후로 남편은 거의 매일 시어머니와 싸웠대요. 시어머니는 한 달을 버텼지만 결국 남편의 고집을 꺾지 못했죠. 좋아, 하고 싶으면 해. 대신 조건이 있어. 결혼식에 우리 쪽 하객은 부르지 마. 창피해서 손님들 못 부르겠으니까.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예요. 싫으면 결혼하지 마. 그리고 너희 결혼에 한 푼도 보태주지 않을 거니까 다 너희가 알아서 해. 그렇게 저희는 시부모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때문에 결혼식은 정말 초라했죠. 노원구청 옆 작은 웨딩홀에서 하객이라곤 남편 친구 몇 명과 제 직장 동료 2~3명이 전부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예식 시작 5분 전에야 겨우 나타나셨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가버리셨어요. 심지어 축의금도 안 내셨죠.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언젠간 저희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건 모두 저의 착각이었지만요. 시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결국 저를 무시했거든요. 특히 결혼하고 첫 명절에 있었던 일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날은 하필 남편이 당직이라 저 혼자 시댁에 가야 했어요. 여보, 미안해. 추석인데 당직이 걸려서. 괜찮아. 어쩔 수 없잖아. 엄마한테 미리 얘기해놨으니까 잘 대해주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남편의 말과 달리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혼자 왔네? 우리 아들은 바쁜데 넌 한가한가 보구나? 저는 잔뜩 기가 죽은 채 서둘러 들어갔죠. 저는 눈치껏 명절 상차림을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본인의 살림살이를 만지는 게 싫으시다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나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있길 얼마쯤일까? 시어머니가
저녁을 먹으라고 부르셨고 저는 쭈뼛거리며 식탁으로 다가갔죠. 그런데 글쎄 제 앞에만 플라스틱 일회용 접시가 놓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다른 가족들 앞에는 고급스럽고 비싼 명품 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제 수저도 편의점에서 파는 나무젓가락이었어요. 시누이들은 은수저를 쓰는데 말이죠. 참으려면 참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는 시어머니께 따지고 들었습니다. 어머님, 왜 저만 일회용품으로 주세요? 지금 저 그릇으로 차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이건 좀 너무하시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뻔뻔한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너는 뭘 그런 걸 가지고 서운해하고 그러냐? 나는 그냥 설거지거리 만들기 싫어서 그런 거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예민하다. 아이고 싫으면 내려놓으렴. 내가 쓰면 되니까. 이게 아주 시미를 못된 인간으로 만드는구나. 그러자 온 가족이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올케, 엄마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엄마가 얼마나 신경 써서 준비한 건데. 결국 제가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오해했나 봐요.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근데 사과도 좀 성의 없네. 부모 없이 자라서 그런가 예의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 그렇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채 불편한 자리가 끝났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시어머니의 독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당직이 끝난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어요. 여보 미안해. 혼자 고생했지. 남편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티도 낼 수 없었죠. 혹시라도 남편 마음이 불편할까 봐서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이 잘해주셨어. 정말? 다행이다. 아참 이거. 남편이 편의점 봉지를 내밀었어요. 며칠 전부터 제가 먹고 싶어 했던 딸기맛 아이스크림이었죠. 당직 끝나고 오는 길에 샀어. 당신 딸기맛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했잖아. 어머, 당직으로 피곤할 텐데 이런 것까지. 고마워요. 뭘, 우리 와이프 혼자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남편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죠. 시어머니가 뭐라 하든 이 사람만 있으면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필 폭우가 쏟아지던 날 출장을 갔던 남편이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된 거였죠. 그날따라 저는 이상하게도 남편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와 달리 남편을 붙잡았었죠. 여보, 꼭 지금 가야 해? 밖에 비도 이렇게 오는데. 어쩔 수 없어. 부산 공장에 큰 문제가 생겨서 아침 일찍 도착해야 해. 걱정하지 마. 조심해서 갈게. 남편은 새벽 4시에 집을 나섰어요. 저는 마지못해 현관까지 나가서 남편을 배웅했죠. 운전 조심해. 비 많이 오니까 천천히 가고.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한숨 더 자. 사랑해.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남편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때 그 순간이 후회되곤 한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처럼 잠이나 자고 있었죠. 저를 깨운 건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였어요. 아침 7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저는 비몽사몽한 상태로 전화를 받았죠. 정민지 씨 아내분 되십니까? 네, 누구시죠? 여기 경남병원 응급실입니다.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멈추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무슨 일 생긴 건가요? 자세한 건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일단 빨리 오십시오.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내내 계속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제발 큰일이 아니길 기도하는 것뿐이었죠. 잠시 후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저를 조용한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더니 믿을 수 없는 소리라더군요. 그 폭우로 앞차가 급정거했고 연쇄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정민재 씨 차량이 가운데 끼는 바람에 부상이 심했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운명하셨습니다. 거짓말이죠? 아침에 멀쩡히 나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영안실에서 남편을 봤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차가운 남편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죠. 여보, 일어나. 나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 일어나. 그 와중에 시부모님이 도착하셨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자마자 기절하셨고 깨어나자마자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시며 제게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수 없는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부터 우리 아들한테 안 좋은 일만 생겼어! 네가 우리 아들을 잡아먹은 거야! 장례식장 3일 내내 시어머니는 악을 쓰셨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아들 죽였어. 부모도 없는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아들 잡아먹은 거라고!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넌 힘들 자격도 없어. 우리 아들 돌려내. 내 아들 돌려내라고! 남편의 죽음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구박에 저는 정말이지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어요. 심지어 저는 3일장 내내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못 넘겼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밥 먹는 것조차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우리 아들은 차가운 데 누워있는데 넌 밥이 넘어가니?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그냥 넋을 놓고 있었어요. 남편이 입던 옷, 쓰던 물건들을 보며 하루 종일 울기만 했죠.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울렁거렸고 평소 좋아하던 커피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을 잃은 충격에 시어머니의 구박까지 받으니 몸이 정상일 리 없다고요. 그런데 몸의 이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하루는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죠. 결국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죠. 임신 6주입니다. 축하드려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임신이요? 제가요? 네. 아기 심장 소리도 들어보실래요? 초음파 화면에 작은 콩알만한 게 보였어요. 그리고 쿵쿵쿵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들렸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남편이 떠나기 전에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셨어요. 산모님이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 이젠 아기를 위해서라도 건강관리 잘하셔야 해요. 저는 병원을 나오면서 가만히 배를 쓰다듬어 보았어요. 아가야, 아빠가 하늘에서 널 보내준 거구나. 이제부터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래도 남편의 아이니까 시부모님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손주 소식에 마음을 여실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우선 시어머니는 제게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시큰둥한 목소리로 돈이라도 빌리러 왔냐? 라며
제 가슴에 또 대못을 박으셨죠. 저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6주 됐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박살을 내버릴 기세로 열고 나오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뭐? 임신? 우리 아들 죽고 나서 임신을 했다고? 네, 남편 아이예요. 병원에서 6주라고 했어요. 거짓말! 우리 아들 죽은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6주라니! 다른 남자애를 우리 아들 내라고 속이려는 거지?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큰 시누이가 나왔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타이밍이 너무 이상해요. 오빠 죽자마자 임신이라니. 애를 빌미로 우리 집에 거머리처럼 붙어 있으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에요. 이 아이는 정말 남편 아이예요.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서 뭘 들고 왔어요. 굵은 소금이었죠.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재수없는 년. 우리 아들 죽이고도 모자라서 뻔뻔하게 뻐꾸기 새끼까지 들이밀어? 시어머니는 끝내 제게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나가! 당장 나가!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도 오지 마! 어머님, 이 아이 남편 아이예요. 어머님 손주예요. 닥쳐! 너 같은 년이 낳은 애가 무슨 우리 집 핏줄이야! 나가! 2번 말 안 할 거니까 당장 꺼져! 그렇게 저는 온몸에 소금을 뒤집어 쓴 채로 문 밖으로 쫓겨났어요. 저는 뱃속의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제 처지가 서럽기도 해서 복도에 주저앉은 채 엉엉 울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아빠 없어도 엄마가 꼭 잘 키울게. 그날 이후로 시댁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아기는 낳아서 잘 키우기로 결심했죠. 남편이 없어도 시댁의 도움이 없어도 이 아이만큼은 꼭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도 혼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10년 만에 연락이었죠.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이 죽은 것, 임신한 것, 시댁에서 쫓겨난 것까지 말이죠. 그런데 돌아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와서 나보고 뭘 어떻게 해달라는 말이니? 서윤이 너도 알겠지만 나도 네 새엄마 눈치가 보여서 말이다. 미안하지만 널 도와줄 순 없겠구나. 그때 새엄마가 전화를 뺏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한서연, 너 무슨 낯짝으로 여기에 전화해? 새엄마, 제가 정말 급해서. 새엄마? 누가 네 새엄마야? 그렇게 얌전히 공장에나 다닐 것이지 누가 그렇게 일찍 시집가래? 야, 옛말에 어른들이 애미 복 없는 년이 남편 복도 없다고 하는 거 몰라? 네 팔자 뻔하지 뭐. 어? 너 그렇게 과부될 거 몰랐냐? 제발 도와주세요. 보호자도 없이 저 혼자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아기? 아휴,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 괜히 네 더러운 팔자 우리 애들한테 옮을라. 전화는 그렇게 끊겨버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걸어보았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거실 바닥에 웅크린 채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넓은 세상에 아기와 저 단 둘뿐인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봐요, 세댁. 얼른 문 좀 열어봐요. 문을 열자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아이고 젊은 세댁이 왜 이렇게 우나?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제 눈물을 거친 손으로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제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 주셨죠. 그 따스한 손길에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하늘에 계신 엄마가 이 할머니를 통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엄마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좀 진정이 되네요. 괜찮아.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도 옆집에 있으니까. 그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보기로 했어요.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무너질 순 없었으니까요. 그로부터 2주쯤 지났을까요?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생명보험입니다. 고 정민지님의 사망보험금 지급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결혼 직후에 들었던 보험이 있었던 겁니다. 수익자가 부인이신 걸로 확인됩니다. 보험금은 총 3억 원이고요. 서류 절차만 마치시면 보험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당장의 생활비와 출산 준비는 물론 아기와 생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큰 돈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죽어서도 저와 아기를 지켜주는 남편의 사랑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우리 아기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뱃속의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엄마 힘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다시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앞만 보고 나가야 할 때였으니까요. 그로부터 8개월 뒤에 저는 갑작스러운 진통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처음엔 단순한 배탈인 줄 알았는데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양수가 터지더군요. 예정일보다 2주나 빨랐지만 당황할 시간이 없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출산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죠. 새벽 4시 아파트 복도의 센서 등만이 저를 맞아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또 한 번의 진통이 밀려왔어요. 모든 것을 혼자서 해내야 했습니다. 10분, 7분, 5분. 진통 간격은 점점 짧아졌고 식은땀은 등을 타고 흘렀어요. 저는 배를 감싸 안고 중얼거렸죠. 조금만 참아, 아가야. 엄마랑 병원에 가자. 잠시 후 저 멀리서 빈 택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거의 쓰러지듯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아저씨, 노원 을지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주세요. 저 지금 아기 낳으러 가는 중이에요. 택시기사 아저씨는 백미러로 절 보더니 깜짝 놀라서 급하게 속도를 냈어요. 아이고, 혼자세요? 남편분은 어디 가시고? 저 혼자예요.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아기한테 미안해서요. 아빠 없이 세상에 나오게 해서, 엄마 혼자 이렇게 초라하게 병원에 가게 해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기사 아저씨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누군가 저를 걱정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기사 아저씨가 먼저 내려서 제 가방을 들어주셨습니다. 괜찮겠어요? 누가 마중 나오나요? 아니요, 혼자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렇게 비틀거리며 응급실로 들어가는데 그런 저를 발견한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사무시네요? 휠체어 가져와요, 빨리! 저는 순식간에 휠체어에 앉혀졌고 곧바로 분만실로 향했습니다. 한 간호사가 제 옆에서 서류를 들고 물었어요.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연락드려야 하는데. 보호자 없어요. 네? 남편분은요? 몇 달 전에 죽었어요. 그러자 연배가 있어 보이는 간호사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분만대에 누워 저는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여기 있었다면 제 손을 꼭 잡고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대단해
라고 말해 주었겠죠. 하지만 그런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저는 온몸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릴 뿐이었죠. 바로 그때 저는 남편의 환영을 보게 되었답니다. 분만실 한쪽 구석에 서서 절 바라보며 미소 짓는 남편이 보이는 것 같았죠. 여보,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아기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며 있는 힘껏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의 모든 아픔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았고 그와 동시에 무언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그 순간 응냐 응냐 맑고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온몸에서 힘이 빠지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더군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3.2kg의 튼튼한 사내아이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깨끗이 닦아서 제 가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순간 꼭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아기는 짙은 눈썹, 동그란 이마, 높은 콧대까지 남편과 꼭 닮은 모습이었거든요. 여보? 저도 모르게 남편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이 아이는 평생 아빠 얼굴을 모르고 살아갈 텐데 정작 아빠를 가장 많이 닮은 얼굴을 하고 태어났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 순간에도 아기는 제 가슴 위에서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마치 엄마의 슬픔을 다 아는 것처럼 조용히 위로해 주는 것 같았죠. 그래, 엄마가 아빠가 못다 준 사랑까지 다 줄게. 네가 아빠 없는 걸 느끼지 못하도록, 조금도 외롭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말하며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솜털이 손끝에 닿았어요. 이 작은 생명이 제게 맡겨졌다는 책임감과 동시에 남편이 남기고 간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있는 한 남편은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죠. 아가, 우리 잘 살아보자. 아빠 목까지 행복하게. 그렇게 저는 아들에게 시우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산후조리원에도 등록해서 열심히 제 몸도 돌보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시우에게 수유를 하고 있는데 문득 간호사가 노크를 하더군요. 한사연 사모님, 면회객이 오셨는데요. 가족이라고 하시는데 만나보시겠어요? 가족이라는 말에 설마 했는데 정말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그곳엔 시어머니를 필두로 시아버지, 시누이들, 그리고 시누이의 남편까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당황한 채로 물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말은 싹 무시한 채로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저에게 소금을 뿌리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 고생했어. 어디 우리 손주 얼굴 좀 보자. 시어머니가 아기를 보려고 다가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끌어안았죠.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보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얘는? 그땐 우리가 너무 충격받아서 그랬어. 민재 잃고 정신이 없었거든. 너는 째째하게 언제까지 꽁에 있으려 그러니? 지난 일은 좀 묻어두자, 응? 큰 시누이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이 걔, 나도 미안해. 그때 나라도 엄마를 말렸어야 했는데. 그때 마음 많이 상했지? 이제라도 마음 풀어. 우리 가족이잖아. 근데 저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싶었어요. 여태까지 저를 무시하거나 구박하기만 했던 사람들이, 특히 바로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를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살갑게 군다는 게 너무 이상하고 의심스러웠죠.
그래서 저는 대체 저한테 왜 이러는 건지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이런 사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오신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다시 살갑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긴 우리 손주 보러 온 거지. 민재 핏줄인데 당연히 할머니가 와야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아기를 안으려고 팔을 뻗었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아기를 내어주지 않았어요. 아가 지금 자고 있어요. 깨면 안 되니까 지금 만지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아기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괜한 불안감이 들었죠. 제가 쌀쌀맞게 나오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시어머니는 뭔가 말하려다가 큰 시누이를 슬쩍 봤고 큰 시누이는 작게 고개를 저었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30분 정도 어색하게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다시 나타나더군요. 그것도 혼자서 말이죠. 역시나 시어머니에게는 숨겨진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둘이 조용히 얘기 좀 하자. 그게 저기 민재 보험금 나왔지? 역시나 본색을 드러냈구나 싶었어요. 저는 당황한 티를 내지 않으려 애를 쓰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그건 왜 물으시는데요? 왜라니? 나도 알 권리가 있잖아. 내 아들 돈인데. 제가 대번에 대답하지 않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입씨름하고 싶지 않아서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3억 나왔어요. 3억이라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면서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더군요. 그 돈 다 어쨌니? 그거 다 네가 갖고 있어? 네, 시우 키우는데 써야 해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사실 우리 집이 지금 너무 어려워. 네 시누이가 사기당해서 빚이 5억이 넘어. 집도 경매 넘어가고 아주 다 죽게 생겼다니까.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색을 한 채로 물었죠. 그래서요? 가족 좋다는 게 뭐니? 힘들 때 서로 돕는 거지. 안 그래? 많이도 안 바래. 너 그거 보험금 나온 거 그거 좀 빌리자. 나중에 꼭 갚으마. 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잘해줬던 이유는 전부 돈 때문이었어요. 이미 그럴 것이라 예상했었지만 막상 이렇게 확인을 하고 보니 정말 정이 확 떨어지더군요. 돈 없고 배운 것 없다고 그렇게 저를 무시하시던 분이 이렇게 안면몰수하시고 저한테 돈을 빌리러 오시다니 참 세상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싶고 그깟 돈 때문에 이렇게 저한테 비굴해지실 거면서 그렇게 저를 못살게 구셨나 싶고 이래저래 짜증이 솟구쳤죠. 그래서 저는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돈은 시우 미래를 위한 돈이에요. 빌려드릴 수 없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너 지금 우리 아들 사망보험금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민재 부모인데. 산후조리원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법적으로 그 돈은 저와 아기의 것이에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이면 다야? 도의적으로 우리한테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너 혼자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산모들이 놀라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산모는 수근거리며 핸드폰을 꺼내들었죠.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다른 산모들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피해? 피해는 네가 우리한테 준 거잖아, 이 도둑년아!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죄송하지만 두 분은 지금 당장 나가주셔야 합니다.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좋아, 나가지. 하지만 이거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야. 넌 두고 봐!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절 노려보며 나갔습니다.
동시에 주위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예전에 저라면 수치심에 못 이겨 눈물을 흘렸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분노? 아니, 그보다 더 단단한 결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건 아마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나와 내 아들을 지켜내고 말겠다는 각오였겠죠. 그리고 바로 얼마 뒤에 그 각오를 써야 할 일이 벌어졌답니다. 산후조리원을 퇴소하고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었어요.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누구세요? 서연아, 우리야, 문 좀 열어.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불안했지만 문을 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만 온 게 아니었어요. 시아버지,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 그리고 큰 시누이 남편까지 다 왔더라고요. 큰 시누이가 먼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옳게. 사실 내가 친구 따라 강원랜드 갔다가 5천만 원 빚졌어요. 사채업자한테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나 진짜 큰일 나요. 그놈들 진짜 무서운 놈들이에요.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요. 제발 나 좀 도와줘요, 옳게. 이어서 시어머니도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아, 제발 부탁이야. 우리 좀 도와줘. 보험금 좀 빌려줘. 1억만, 아니 5천만 원이라도 빌려줘. 당장 사채업자들이 우리 딸 죽인다고 협박하는데 어떡하니? 너희들 우리 딸 죽는 꼴 볼 거야?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 그것밖에 없으세요? 그동안 저 어떻게 대하셨는지 다 잊으셨어요? 사과부터 제대로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나오자 큰 시누이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그래, 우리 돈 때문에 왔어요. 근데 뭐 어떡하라고?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막말로 우리 오빠 돈인데 우리도 받을 권리 있잖아요. 권리? 무슨 권리요? 법적으로 그 돈은 제 거예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게 어디서 지금 법타령이야.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는데.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도 버럭 소리를 질러줬죠. 그럼 죽던지 말던지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나가세요. 그러면서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년이 감히 라더니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내 아들 돈이야. 네가 뭔데 독차지해? 아! 이거 놓으세요. 그 사이 큰 시누이 남편이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도둑이야! 하고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다행히 옆집 할머니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새댁? 경찰 부를까? 네, 부탁드려요. 강도들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치며 펄쩍 뛰더군요. 강도라니, 우리 얘 가족이에요. 하지만 이웃 아주머니는 이미 핸드폰을 꺼내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신고합니다. 그 주소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그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듯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이전에도 이런 일 있으셨나요? 산후조리원에서도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요. CCTV에 다 찍혀 있을 거예요. 옆집 할머니도 거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젊은 엄마가 아기 안고 있는데 억지로 가방을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 보였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진술서 작성하시고 정식으로 고소하실 건지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거 침입과 협박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특히 아기가 있으신 상황이라면 더욱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고소하겠습니다.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할게요.
저는 그날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머리채 잡힌 부분을 사진 찍고 병원에서 진단서도 끊었죠.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네가 우리를 고소했다며? 가족을 고소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취하해! 저는 이렇게 답장했어요. 전에는 저한테 가족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자 큰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죠. 너 진짜 우리 엄마 전과자 만들 거야? 자업자득이죠. 야, 우리가 진짜 가만 안 둬? 너 혼자 애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협박이네요? 이것도 녹음했어요. 저는 그렇게 세상 얄밉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자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 시어머니 오명자 씨가 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합의 의사 있으세요? 없어요. 끝까지 가고 싶어요. 그럼 검찰로 송치하겠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주거침입과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60대 후반의 나이에 전과자가 된 거죠. 소식을 들은 친정이모가 전화를 주셨어요. 얘야, 잘했다. 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속 시원했을까. 이모, 근데 좀 무서워요. 보복하면 어쩌죠? 걱정 마. 이제 전과자가 됐는데 뭘 더 하겠니?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다며. 맞아요.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죠.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까지. 그런데 더 통쾌한 소식은 6개월 뒤에 들려왔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시댁 쪽 친척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 큰 시누이 말이야. 이 도박비 때문에 난리래. 남편이랑 이혼까지 했다더라.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는데 그 집 식구들 거의 다 노숙자 신세 될 지경이래. 저는 표정 관리를 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그것 봐라 싶었어요. 남의 보험금을 탐낼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죠.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악한 마음으로 남을 괴롭히면 결국 그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왜 그 사람들은 몰랐던 걸까요?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한심하기 그지없는 인간들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로부터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저는 보험금과 그동안 모은 돈으로 동네에 작은 북카페를 열었어요. 우리 아들 이름을 따서 시우의 책방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겼죠. 시우는 벌써 11살이 되어 카페 한쪽에 마련한 키즈존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곤 했습니다. 가끔씩은 저를 도와 카페를 정리해주기도 하는 고마운 아들이죠. 그날도 시우와 함께 보내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카페에서 시우는 그림책을 읽고 저는 청소를 하고 있었죠.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구부정한 어깨, 깊게 패인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 틀림없었습니다. 아빠였어요. 하지만 기억 속 아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말끔했던 양복 대신 낡고해진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언제 씻었는지 모를 머리는 기름져 있었어요. 구두는 밑창이 떨어져 덜렁거렸고 손에는 구겨진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노숙자, 그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빠는 절 알아보지 못한 채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뉴판을 들었죠. 따뜻한 차 중에 제일 싼 걸로 한 잔 줘요.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돌린 채 일부러 목소리를 바꿔 말했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지만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죠. 네, 그걸로 주세요. 커피를 내리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연민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죠.
커피를 가져다 드리며 저는 아빠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혹시 이 동네 사시나요? 아니요. 그 딸을 찾고 있는데 이 동네 산다고 해서 와봤어요. 딸이요? 아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버린 딸이 있어요. 이 동네 산다고 들었는데 원 정확한 집 주소를 알아야지. 버렸다고 스스로 인정도 하는군요. 저는 모른 척하고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찾으시는 건데요? 아빠는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답하더군요. 재혼한 집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 도망갔어. 집도 팔아먹고 돈도 다 가져가고. 인과응보라더니 내가 딱 그 짝이지 뭔가. 아이 어떡해, 뭐 아쉬운 대로 딸내미라도 찾아야지. 그런데 순간 시우가 제게 뛰어와 안겼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그러자 아빠가 깜짝 놀라 저를 다시 보더군요. 그제야 저를 알아본 모양이었죠. 서연이? 너 서연이 맞지? 서연아, 나야. 아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손님, 저희 카페는 곧 문 닫을 시간이라서요. 그만 나가주시면 좋겠네요.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아빠가 잘못했어. 그때는 뭐요? 그때는 제가 필요 없었다고요? 아니면 그땐 제가 귀찮았었다고요? 아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미안한데 너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전화 끊으셨죠. 임신했다고 혼자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전화했던 건데도 그러셨잖아요. 이제 와서 딸 찾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새엄마가 도망가서 외로우니까? 돈 떨어져서 의지할 곳이 필요하니까? 제가 소리치자 아빠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도 그땐 사정이 있었잖아. 네가 아빠 사정 좀 봐주면 안 되겠냐?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제가 그 말 들으면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아셨어요? 아니요. 전 그런 가짜는 사과 필요 없어요. 그 말과 동시에 저는 카페 문을 열어줬습니다. 나가세요.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버림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근데 이젠 안 울어요. 아빠 같은 사람한테 눈물 흘릴 가치도 없으니까. 아빠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나갔습니다. 구부정한 등이 더욱 초라해 보였죠. 한때는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울었는데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통쾌했죠. 제가 그렇게 매달렸을 때는 차갑게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혼자 남겨진 꼴이라니. 그런데 다음 날 아빠가 또 왔습니다. 하지만 전 단호했어요. 출입 거부 손님이세요. 나가지 않으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아빠는 며칠 더 왔다 갔지만 저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 인생에서 영원히. 그리고 저는 여전히 노원구에서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며 시우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일상이지만 저희 모자에게는 충분히 행복한 나날들이에요. 시우는 가끔 아빠 이야기를 물어볼 때도 있지만 더는 슬퍼하지 않아요. 엄마, 우리 아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널 정말 많이 닮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이었어. 그 정도면 충분한 대답이겠죠? 시댁이나 친정 소식은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들도 제 소식을 모르겠죠. 그게 서로에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께 버림받고 남편을 잃고 시댁과 싸우고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결국 다 지나갔네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가족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들이 주는 상처에 무너지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언젠가 다 지나가고 반드시 행복한 시간이 찾아올 거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